총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이 연일 발표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정부의 규제 완화, 또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님 모시고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정부가 일단 8년 만에 한시 규제를 아주 대폭 완화하거나 유예하거나 이런 걸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한다는 건 알겠는데 각종 부담금 폐지 또 260여 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 어떤 규제들이 좀 유예됩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업단지 고도 제한 같은 게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반도체 공장들 증축 때문에 늘 민원처럼 규제 완화 요구했었던 것들이고요. 예. 그다음에 옥누리 상품권이 이제 골목형 상점가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네. 전통시장 벗어나서 골목형 상점가까지 확대하는 도로 사용처를 확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불법 이탈했을 때 관리를 잘하고 있었으면은 그 다음에 그 고용주에게 배당하는데 불이익을 안 주겠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승용차 신차 검사 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라든지, 네.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총 263건 규제를 한시적으로 2년간 유예하겠다. 그리고 2년 한시 유예를 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폐지할지 아니면 개선할지 결정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폐지하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건 이 규제는 좀 유예한다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폐지하는 것은 사실 이제 부담금들인데, 부담금 부분? 네, 그러니까 이른바 준조세다 이야기하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영화 입장권에도 사실 그 부담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리고 출입국 할 때 출국 납부금이라는 부담금도 있고요. 있죠. 예. 네, 그리고 티켓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전기 사용료를 낼 때도 사실은 한 3.7%가 전력기금 부담금이라고 해서 전력산업 기반 확충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들이 있는데 이게 총 한 91개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시행령이나 법 개정을 통해서 18개를 폐지하고 14개는 금액을 감면하겠다. 그래서 총 32개를 대대적으로 폐지 감면하는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영어 관람이나 사실은 저희가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어떤 부담금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죠. 있으면 이제 민생 경제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말하자면 이제 그림자 조세 뒤편에 숨어 있는 조사 성격에 된 이런 부담금, 그다음에 규제 적용도 당분간 좀 미뤄서 좀 숨통을 트여주겠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목적은 민생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고 소비를 진작시키고 좀 가처분 소득을 상대적으로 좀 늘려주기 위해서 정부가 해주는 건데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효과 자체는 그다지 크게 나타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부담금 폐지한다든지 또는 낮춰주는 걸 통해서 한 2조 원 정도, 연 2조 원 정도 감소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2조 원이 작은 돈은 아닌데요. 그렇죠. 이게 쭉 국민들한테 나눠져서 조금씩 돌아가는 게 피부에 여닿을 만큼 소득 증가로 느껴질까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다지 효과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규제 한시적인 유예하는 부분도 사실 뭐 한번 해볼 만한 정책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무조건 풀어놓고 한번 보자라는 접근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규제를 유예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충분한 평가들이나 준비가 없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게 총선용으로 급조된 정책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것이죠. 특히 지금 올해도 재정 적자가 지금 정부 예산안을 보더라도 44조 4천억이 재정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2조를 더 깎아주겠다면 재정 적자가 더 늘은 거죠. 그 외에도 이번에 총선 기간에 많은 사실 지출을 늘리겠다, 세금 깎아주겠다는 그리고 또 정부 어떤 면에서 지출을 또 늘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올해 당장의 효과는 아니라도 이게 만약에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면은 지금 재정 적자가 계속해서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매우 좀 우려스럽다. 이런 재정에 대한 영향까지 포함해서 정책 효과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고 향후에 이건 좀 국회라든지 정부에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드는 생각도 일부가 이런 여러 가지 규제 중에서 사실은 그동안
무관심해서 예산에 편성되니까 수입이 국세 수입이 뭐 준조세 성격의 수입이 생기니까 그냥 놔둔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대표적인 저는 그렇죠. 서울 시내 관통하는 터널 통행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터널 통행료는 예를 들어서 그거는 네. 이제 그 정책상으로 이제 만든 거지 이제 비용 때문에 만든 건 아니는 그렇죠. 건 저도 아는데 네. 그 예산을 쉽게 없애지 못하는 게 그 예산을 없애면 그 예산이 소요되는 수요처에서 그 예산을 어떻게든 메꿔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정표준위가 작용하는 이게 국민들의 의심이거든요, 사실은요. 뭐 당연히 그런 면이 있고 이제 네. 터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교통량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외부성에 대한 택싱을 하는 일종의 그렇죠. 정책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부분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영화관 관람하는 데 대해서 부담금을 내는 거 이거는 지금 합리화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은 이해하기 좀 있어요. 어렵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바꿀 필요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준조세라는 의미가 결국은 정부나 공공기관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뭐 어디에 수요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게 수입이 줄어들었을 때 어떻게 보완이 될 것이냐. 만약에 이게 재정적으로 보충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세금을 낮춰주는 것 같은 효과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금은 낮춰주고 재정 적자 심화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재정 재정을 메꿀 운용을 할 것이냐. 것이냐. 네. 재정 건전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 건전성 말만 하지 사실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정책들을 너무 많이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거 없애고 규제 다 좋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가를 하고 종합적인 평가, 재정적인 평가, 영향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경제 규모나 이런 게 과거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할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죠. 면밀하게 과학적으로 행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그건 동의합니다. 동시에 이제 총선 앞두고서 또 하나 이제 세금 관련돼서 이슈가 금융투자소득세예요. 이게 이제 2025년까지는 이제 내년까지는 유예가 됐어요. 일단 됐는데 이게 논란이 좀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 좀 있습니까? 네, 사실 이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이른바 금융소득, 그죠? 금융투자소득, 투자했을 때 소득이 나오면 내는 세금이죠. 채권, 뭐 네. 펀드, 네. 뭐 파생 이런 데서 소득이 나왔을 때 5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죠. 지금 그리고 나서 5천만 원 이상 되는 과세 세원에 대해서 20% 분리과세를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이 3억이 넘을 때는 25% 네, 구간별로 이렇게 있겠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국내 주식들 또는 국내 금융 투자를 했을 때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고 있어요. 거래세만 내고 그렇죠. 있죠. 네, 거래세만 거래세만 내고 내죠.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다른 세원들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한 혜택을 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옛날에 만들어졌을 때 증권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러니까 개도기 때 만든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세금 없앨 테니까 거래 많이 해라. 그렇죠. 이렇게. 증권 시장 자체가 활성화 안 돼 있고 형성이 안 됐을 때 그렇죠. 해준 건데 사실 우리 어떻게 보면 증권 시장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정상화라는 측면 그리고 과세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제 과세가 됐고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계속 유예가 된 되고 거죠. 온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대주주 자격을 10억에서 50억으로 다시 높여버리는 높여줬죠. 네, 그런 또 좀 역행하는 일을 했어요. 금융투자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고 하면서 대주주 요건을 다시 완화시켜버리는 그런 역행되는 일을 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이거 유예된 거를 폐지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계속 유예된 거는 유예된 거지만 그다음부터는 하겠다는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오해들 하시는 게 이게 금융 투자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은 이게 뭐 왜곡이 생기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사실 그럼 세금은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거래세라든지 부가가치세는 그런 왜곡들은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베네핏들이 있기 때문에 과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투자를 이미 다른 간접세들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한 부분만 간접세를 안 준다면은 그게 더 큰 왜곡을 초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 세율이 근로소득세가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이 넘게 되면은 24%를 내게 돼 있어요. 세금에 대해서. 네네. 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네. 과세표 5천만 원 공제해주고 공제하고 그 위부터 20%. 3억까지 20%고 그렇죠. 3억이 넘으면은 25%예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세 5천만 원 과세 표준 사람들하고 형평성이 안 말이 맞는 안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세에서 3억을 초과하면 세율이 40%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세율을 아직까지 적용해 주는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앞으로 이게 다 같이 종합소득세로 금융소득이라든지 임대소득이 근로소득이고 다 종합소득세로 가는 게 사실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이러다 보면은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할 생각들은 안 하고 다 주식 코인 투자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사회적으로 전혀 바람직한 조세 유인 체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하셨으니까 이 가상자산, 크립토 자산에 대한 공약도 좀 양당 간에 좀 다른 경향이 있는데 일단 그래도 제도를 이 가상제도 제도권 도입에는 찬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들여오는 거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로. 예. 네, 이것도 이제 과세 문제가 걸려 있는 이것도 것이죠. 네, 그러니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일단 시행이 입법이 됐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 가상자산 기본법이라는 것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아마 22대 국회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그 작년에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서 내년부터 가상자산에서 나오는 양도이익에 대해서도 역시 기타 소득으로 해서 20% 부과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은 아닙니다. 없는데 지금 세금이 없죠. 네.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역시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것도 연기 내지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세금 준조세도 없애고 세금도 깎아주고라는 정책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도 돈 쓰겠다는 정책도 지금 국민의힘이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양당이 지금 공약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정적인 소요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공수표를 날리고 있는데 근데 내용들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보수 정당이 보통 그랬는데 거기에서 너무나 괴리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세금 깎아주고 준조세 없애고 그리고 지출도 늘리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재정 건전성 달성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신뢰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게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도입하려면 이게 디센트럴인데 중앙 집권화를 이제 분산하는 건데 이게 최초 의도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기술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술이 그렇다는 거하고 세금을 내는 것도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게 하면은 물론 이제 과세 측면에서 이제 효율성이나 상대적인 효율성이나 정의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가상자산 도입됐을 때부터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부패 또는 세금을 탈루하거나 돈 세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이었는데 이게 세원으로 잡게 되면 그런 부작용들을 많이 없앨 수 있다는 장점도 생기는 것이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물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3월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3.1% 상승했습니다. 근데 3.1% 뭐 감내할 수 있다 쳐도 일부 물가가 너무 올라요. 특히 뭐 아시다시피 과일 지수라는 거 따로 뽑아보면 41% 올랐습니다. 이게 뭐 정부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재정도 투입하고 하는데 물가 좀 잡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가 관리하고 가격 통제를 우리가 헷갈려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개발 도상기에 우리가 이제 경제 규모도 작고 했을 때 그리고 경제가 빨리 성장하면서 인플레이션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때 정부가 한 게 가격 통제를 하는 거였어요. 뭐 물가 관리 품목 이런 것들. 그렇죠. 품목 정하고 그다음에 물가 관리과 국 같은 것도 있고 과도 있었고 없어졌죠. 이제 가격을 통제해서 물가를 잡는다는 아이디어가 개도국에서는 어느 정도 작동이 돼요. 작은 경제 규모에. 그런데 지금같이 금융시장도 발전하고 경제 규모가 커진데 옛날처럼 물가 관리라는 걸 가격 통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관료들도 그러고 정부도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튀는 것들을 통제하고 못 올리게 팔을 삐트는 정책들을 일관해 왔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땜질식 정책들을 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선 과일들, 뭐 농산물 작황 이런 것들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근데 이게 작황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게 기후 변동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몇십 년을 두고 지금 우리 재배 면적이라든지 지역들이 위치도 달라지고 바뀌는 현상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후 변동이 심해지면서 농산물 굉장히 직격탄을 받게 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구조적으로 대치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대책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런 건 없고 가격이 오면 못 올리도록 팔을 비틀고 그것도 안 되면은 보조금을 주는 식으로서 잡겠다는데 그건 다 땜질식 처방이지 근본적인 처방이 안 돼요. 정부나 정치인들이 관심이 그 땜질 처방에 가게 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들은 다 놓치고 어떤 순간에는 도저히 땜질 처방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 갈 수 있죠. 이번에 이제 신선물가 부분도 네. 물가 관리를 가격 통제 땜질 처방으로 하는 것들이 얼마나 한계에 도달했는가를 저는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뭐 보조금을 준다고 해봤자 반짝 효과밖에 없어요. 제가 그 마트에 사과를 사러 갔더니 네. 2주 전에 갔더니 정부가 뭐 보조금 준다고 했더니 한 좀 2천 원 내렸죠. 정도 좀 내렸더라고요. 한 17,000원, 5,000원 하는 게 한 13,000원 했는데 이번 주에 갔더니 17,000원이 다시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은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물가 관리에서는 제일 기본적인 게 이자율 정책입니다. 이자율 정책으로 큰 전반적인 걸 하고 그리고 수급에 대한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 수급에 대한 정책들을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서 해 나가야만 사실 신선 물가 특히 이제 기후 변동이 심한 이런 상황에서 관리 내지는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거 개도기식 가격 통제를 통한 물가 관리라는 패러다임이 이제 얼마나 맞지 않는가를 좀 우리 관료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뭐 많은 얘기가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경제언박싱 박상인 교수님과 함께 물가 얘기까지 다 한번 통틀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